우리말과 글의 정통성을 입증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 간송본에 이어 2008년 상주본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간송본과 같은 판본인 상주본이 있었던 곳은 조선 초 간경도감의 안동분사였던 광흥사. 민족 최대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모두 안동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정신문화의 본향, 안동에서 발견된 해례본을 모태로 오늘날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이 부활했다.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의 시대정신 또한 다시 태어났다. (2014년) 한글날에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이다. 문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박물관은 중국과 이곳 한글박물관뿐이다. 한글날이 10월 9일인 이유는 훈민정음 창제 이유와 원리를 밝힌 해례본이 출간된 날이 1446년 10월 9일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글은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유일한 문자이다. 자국어를 사용하는 28나라 중 순수 문자는 6나라뿐. 소리 글자인 한글은 세계 유수의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지금은 자모 20넉자를 조합해 쓰지만 창제 당시에는 28자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상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글의 자모, 그러니까 자음은 발음하는 구강 내부의 발음의 모습들, 기억을 말할 땐 혓뿌리가 슬금 폐우지형이라고 해서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이런 모습을 땄다. 그리고 모음은 천지인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사람, 하늘은 점, 아래아가 되겠죠. 사람은 이가 되겠고 땅은 수평이니까 의가 되겠습니다. 이 천지인을 배합을 해서 만든 문자다. 그래서 또 가획의 원리, 소위 기억에서 획을 하나 더 더하면은 기억이 되고 기억을 2개 놓으면은 상기억이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계열적인 모습을 갖는다. 훈민정음 소리의 기본은 5개의 자음과 3개의 모음. 혀의 위치, 입술, 이, 목구멍 모양을 딴 5개의 기본 소리에 소리가 강해질 때마다 획을 더해 17개의 자음을 만들었고, 천지인을 기본으로 한 3개의 모음이 상하 좌우로 조합해 초출자를 만들고, 초출자에 다시 기본 모음을 더해 재출자를 만들어 11개의 모음이 완성됐다. 세종은 어떻게 훈민정음 28자를 태어나게 했을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제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기존의 여러 학설을 보면은 몽고의 파스파 문자를 모방을 했다. 그 다음에 인도의 범자를 모방을 했다. 하물며 일본의 지금 신대 문자를 모방을 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냥 문자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문자에 대해서 세종께서 접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참조를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 정책을 추진했던 조선의 왕 세종. 그가 남긴 가장 훌륭한 문화유산은 한글이다. 세종은 한문을 몰라 폐륜과 역병 등의 무방비 상태였던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생각을 말로, 말이 글이 될 수 있는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성리학을 숭상하는 유학자들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문자 창제 프로젝트를 추진한 세종은 정확한 음성과 발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자 체계를 완성했다. 일부 집현전 학자들은 세종이 만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28자의 원리를 한문으로 기술한 해례본과 한글 서적 편찬에 관여했다. 1443년 창제된 훈민정음은 3년 동안 검증을 거쳐 1446년에 반포. 마침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이 오기 전에 배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우리말 우리글이 탄생했다.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게 된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편민, 편할 편자, 백성민자, 편민의 방식, 백성을 위해서 소통의 문자, 소위 말해서 직서기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글로서 바로 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 곧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글을 곧 바로 말로 연결할 수 있는 음문일치의 문자, 바로 훈민정음을 세종대왕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소리, 동물소리, 1172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의 예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훈민정음이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서문을 시작으로 문자 사용의 용법을 설명한 예의, 글자의 창제 원리를 밝힌 해례, 정인지의 후서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문 4장과 해설 29장, 총 33장으로 구성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28자의 글꼴과 음가, 문장 운용법 등을 한문으로 설명해 놓은 해설서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중요한 이유는 소리 문자 한글의 독창성은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왜, 어떻게 문자를 만들었는지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국보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송본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종족을 감췄던 해례본을 지켜낸 이가 바로 간송 전영필 선생이기 때문이다. 전영필 선생은 1940년 안동에서 지금 돈 100억을 주고 고서를 사 전쟁통에도 품에 안고 다녔다. 그 고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세종은 훈민정음이 과연 백성을 위한 바른 소리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새롭게 만든 글자를 선보이기 위해 세종은 불교 경전을 택했다. 불경은 고려시대부터 한문에 토를 넣어 읽는 구결을 통해 언해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었고 무엇보다 당시 백성들에게 친숙한 책이 바로 경전이었다. 그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불경을 소위 구결을 달아놓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일반 백성들에게 아주 효율적으로 불교 경전도 보급이 되고 또 우리 한글을 아주 자연스럽게 학습이 가능하게 되죠. 경전 언해는 1447년 석보상절을 시작으로 월인석보, 금강경, 반야심경 등 20여 종에 걸쳐 진행됐다. 단기간에 해석된 불경은 초기 한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높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백성뿐 아니라 세종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은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에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찬술한 석보상절 언해를 지시했고 부처님의 언행을 찬탄하는 월인 청강지곡을 지었다. 말년에 불경을 가까이 하고 왕실의 내불 땅을 지어 왕권 강화를 위해 희생된 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던 세종. 당시 세종의 정신적 지주는 신미스님이었다. 세종께서 1439년도에 능엄경을 읽습니다. 세종의 일대 생각의 전환을 하는 시점이 능엄경을 읽고 나서부터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능엄경을 읽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신미스님이라고 보고 백성과 함께하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나그네인가라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와서 그것이 모본이 되고 바탕이 돼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올 때까지도 거듭 보완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백성들 속으로 스미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묘하게도 불경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의 귀의를 받은 왕사 신미스님은 조선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기문의 장남이자 지편전 학사인 김수원의 형이다. 충청북도 영동이 고향인 신미스님은 벼슬보다는 불가의 뜻이 있어 출가했다. 불교계와 일부 연구자들은 신미스님을 훈민정음 창제의 숨은 공로자로 보고 있다. 법주사 복처남 사적기에 보면 세종은 복처남에 주석하던 신미스님으로부터 한글 창제 중인 지편전 학자들에게 범어의 자음과 모음을 설명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함어 득통의 제자였던 신미스님은 유물로도 알 수 있듯이 범어에 능통한 학승이었다. 범어뿐 아니라 티베트어, 만주어 등 6개 국어에 능통한 신미스님은 문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월인 석보와 능엄경 언해 등 불경 언해로 훈민정음을 일반 백성에게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했을 것이다. 탁월한 불교 지식과 언어 능력, 고결한 인품으로 기울어가는 불교를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려 했던 신미스님. 스님은 해각존자라는 존호를 받을 만큼 세종과 세조의 존경을 받았다. 승려로서 이제 학문을 하는 분이라 선교 양종을 해서 선도하고 교도하고 선교 양육이 도청섭인데 말하자면 요새 말하면 종정급인데 밀전정법, 밀밀히 전하는 정법, 빚이 쌓은 이제 자비와 지혜로 두 가지를 운영을 해서 우국이세,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우국이세 원흉무에 뭐 차등이나 편차가 없이 원흉무에 해각존자가 이제 그런 시호를 내리죠. 세조가 탄 가마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 지나갈 수 없게 되자 가지가 스스로 올라가 연이 지나갔고 이에 감동한 세조가 벼슬과 토지를 내렸다는 전설의 정입풍송. 세조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내실은 복처남에 주석하고 있는 신미스님을 만나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훈민정음 창제 후 경전을 함께 번역한 세조와 신미스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글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왕위에 오른 세조는 불제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신미스님을 왕사로 모셨다. 이는 불경 언해로 훈민정음이 백성에게 뿌리내리길 바라는 세종의 유훈을 지키겠다는 의지이기도 했다. 신미스님은 지편전 학사인 동생 김수원과 월인 석보를 편찬하고 이후 경전 언해에 매진했다. 세조는 전국의 국책 사업으로 8만 대장경이 소장되어 있는 해인사에서 50보를 인간해 냅니다. 그 50보를 인간해 내면서 8만 대장경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비가론이라든지 인도의 성음악, 그 다음에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올갱이를 거의 신편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난 이후 1461년도에 간경도감을 만듭니다. 간경도감은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던 기관으로 스님과 학자를 초빙해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일이 주였으며 불서를 사거나 수집하고 왕실 불사와 법회를 관장하기도 했다.
대부분 업무를 세조가 관장했고 신미 스님을 비롯한 학승과 불교의 호의적인 유학자들이 실무를 맡았다. 강경도감이 세조가 광릉에 들고 나서 성종 때 신하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라지지만 심의 스님의 제자였던 학조 스님이 마무리 작업들을 정의왕후 윤씨를 통해서 동아시아 번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빛나는 번역의 결과물들을 강경도감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머리에 해각존자 신미 스님이 계시고 또 안동이 번향이었던 학조, 학열, 스님 등이 보필하면서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초남 동쪽 위에 나란히 서 있는 두 개의 부도. 하나는 한글 창제를 돕고 불경 언해에 정진한 스승 신미 스님의 것이요. 다른 하나는 스승만큼 빛나는 제자 학조 스님의 것이다. 학조 스님 역시 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불경 언해와 간행에 애정을 쏟았고 신미 스님이 떠난 후에 고향인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 김씨 후손인 학조 스님은 학덕이 뛰어난 당대 고승이었다. 학조 스님이 말년에 주석한 학가산 광흥사는 신라 문무왕 때 창건된 천년 고찰로 최고 전성기에는 해인사를 능가할 정도로 대가람이었다. 학조 스님이 주석할 당시에는 간경도감의 안동 분사로 판각전도 있었다. 광흥사가 원래는 국가의 원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중수기에 보면 세종대왕의 법화경 친서가 있다. 이 친서가 있다는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조대왕 병풍 16복절에 일족자, 그리고 어필각이 있었는데 어첩, 어시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2013년 11월 광흥사 명부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1692년에 조성된 명부전 시왕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2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중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월인석보 권 21과 보조국사 진울의 발문이 붙어있는 종경촬려, 1464년 간행된 선종 영가집 언해 등은 국보급 가치를 지닌 유물이었다. 반치음과 순경음 비읍 등 15세기 한글 표기법이 남아있는 문헌도 상당했다. 복장할 때는 당시 주목받는 물품을 함께 넣는데 광흥사는 인경불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사찰이라 인출한 경전을 복장 유물로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광흥사의 그 중수기에 보면은 그 조선 초기에 왕실의 원찰이었고 그 가장 규모가 컸을 때는 500여 칸이 넘는 방대한 사찰이었는데, 이 사찰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만 총 그 23종의 목판 간행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금 2013년에 발굴되는 복장은 그 1692년에 조성된 복장인데, 거기에 유물에 보면은 그 후민정음 창제 이후에 어떤 한글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 많이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광흥사에서 발견된 월인석보는 4권 487장으로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에 수장 중이다.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불교 창가 월인청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수양대군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쓴 불경언에서 석보상절을 합쳐 만든 책이다. 이 중 초간본으로 추정되는 월인석보 권 21은 후민정음 창제 시기에 가장 근접한 표기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초기 한글 편찬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 광흥사 명부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국보급 유물,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00년 12월 4일 광흥사 명부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국보급 유물,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00년 12월 4일 광흥사 명부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국보급 유물,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00년 12월 4일 광흥사 명부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국보급 유물,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국보로 지정된 후민정음 해례본은 간성본, 광흥사에 있던 것은 상주본이라 한다. 광흥사에 해례본이 있었다는 것은 도굴꾼의 증언으로 확인됐고 2008년 단 한 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최근 소장자가 불에 탄 상주본 일부를 사진으로 공개했다. 처음에 광흥사에서 이 훈민정음이 도굴된 것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증언이 있어서 사실 1심에서는 광흥사에서 이 책이 훈민정음이 도굴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그 1930년대의 신문기사와 또 1950년대의 신문기사에 보면 광흥사에 상당량의 한글 목판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2년 11월 12일 동아일보에 6년 전 광흥사의 이교도들의 방화로 월인석보 21권과 그 판목 222장, 동 15장, 훈민정음 판목 400여 장, 기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불상 및 중요한 문화재가 거대한 사찰과 함께 한 줌의 재로 변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1940년도에 안동에서 최초로 지금은 간송미술관 소장본이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 이게 유일본으로 발굴이 됐었죠. 그러다가 몇 해 전에 상주본 후민정음 해례본이 하나 더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게 세상에 공개되고 있지를 않는데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총 30석 중에 19장 정도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불완전하지만 유일본인 그 간송미술관본하고 동일한 판본은 동일한 것입니다. 안동에서 후민정음 해례본이 2건이나 발견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 해답은 바로 학조 스님과 광흥사에 있다. 학조 스님은 간경 도감의 안동 분사인 광흥사 판각전에서 출간한 경전은 물론 훈민정음 관련 서적도 간행했을 것이다. 광흥사는 바로 학조대사의 고향이 있었고 또 출가를 했던 그 예련사가 바로 광흥사의 말사였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하던 그런 사업을 광흥사에서 뭐 대행할 수도 있고 또 함께 뭐 참여해서 월인석보나 뭐 석보상제 같은 우리 경전류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축적된 노하우가 광흥사에 그대로 전승되었고 또 그러한 영향이 그 조선 뭐 말기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산마을은 두 안동 김씨 문중의 새거지로 고려 개국공신 태사 김선평을 시조로 하는 신안동 김씨와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김은열을 시조로 하는 구안동 김씨 집성촌이다. 소산마을 대종택 양소당은 성종대의 명신 김영수의 종가. 김영수는 조선 문신 김계곤의 막내 아들이자 학조 스님의 동생이다. 불교에 귀의한 학조 스님은 문중에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이게 우리 안동김씨 대동보 또는 세보라고 하는 족보입니다. 이게 도호는 등곡이요 세조조의 국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요 9자밖에는 기록이 없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전하기 위해 불경 언해에 앞장섰던 학조 스님. 비록 문중에 남은 기록은 9자뿐이지만 스님의 이야기는 대대로 구전돼 내려왔다. 이 인근 지금 폐사되고 없습니다만은 중대사라고 하는 요 인근 한 40리 밖에 있는 절에 노출가를 하셔서 세발은 거기서 하시고, 근데 득도는 삼성산 삼존사에서 득도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그 관악산입니다. 과천 관악산. 여기 뭐 인근에 있는 광흥사라든지 또 풍기의 희방사에도 계셨고
마지막에 참 입작하셨던 그 김천직 지사의 그 큰 대차례도 주석하셨고, 그래서 이 어른이 호가 황악산인이에요. 문자 창제를 비밀리에 진행했고 이것을 시험해 보고자 했던 장소가 안동이라면 세조의 국사였던 학조 스님의 역할이 지대했을 것이다. 이는 스님이 남긴 불서와 판각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광흥사에서 처음 찍어낸 불경언해와 후민정음 해례본 등은 불복장으로 길이 남기고 탁본한 여분의 불경언해는 인근 사찰로, 후민정음 해례본 역시 한글 보급을 위해 고르게 배포했을 것이다. 인쇄를 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8, 90%는 다 사찰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일반 서민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자나 내지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각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들거나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사찰에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흥사가 국가의 원당이었고 이러한 대가람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하는 어떤 인쇄 본고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강경도감이라는 부설이 있었던 곳이 안동 광흥사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기도 하고요. 문자는 인류 최대 발명품이자 역사의 시작이다. 만약 후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보물. 후민정음 해례본 2권이 모두 안동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유교 문화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불교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종교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종교 간 소통과 화합, 상생의 길을 열었다. 안동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았기에 시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다양한 문화재를 고루 간직할 수 있었고, 덕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 문화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안동 지역에는 사찰이 워낙 많아서 십리길을 비를 맞지 않고 그 사찰의 어떤 처마를 통해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불교가 융성했던 곳이었고, 조선시대 들어와서도 가장 또 그 성리학이 꼽힌 곳도 안동입니다. 사실은 그 유학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는 가장 혁신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학의 어떤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선비라면은 당연히 오늘날 말하는 그 개혁과 혁신적인 그런 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사상에 밀려들 때 가장 앞장서서 또 수용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최첨단에 나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백성을 위한 글이었지만 사대부들도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한글 문학을 탄생시켰다. 퇴계 이황이 이별육가를 모방해 우리말로 지은 도산 12곡은 물론 농암 이현보가 지은 어부가, 독창적인 안동의 여류문학 내방가사, 서신과 생활형 학습서까지 다양한 형태로 한글이 뿌리내렸다. 가히 한글 문학의 산실이라 할 만하다. 후민정음 해례본이 과연 어디에서 이제 판각되었는가 하는 점과 안동 지역의 어떤 국문시가가 융성하게 된 원인은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성본의 후민정음 해례본이 바로 그 강상시 군구당 종가에서 사장했던 거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실증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강상시 군구당의 그 태계 선생의 제자였던 그 분이 바로 거기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들이 많은 국문시가를 창작했던 것이 그 어떤 특별한 그런
인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10개월 동안 훈민정음 해례본 목각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임원 경제지에 나온 대로 바닷물 염도에 맞춰 1년 동안 침수한 나무를 사용해 전통 기법에 따라 목판을 복원했다.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 서책, 즉 광흥사에 있던 상주본 크기에 국보로 지정된 간송본 내용으로 하되 필사한 부분의 오류를 수정하고 고증을 통해 만들어진 시기의 목판 형태로 복원했다. 원본 17장과 복각의 의미와 취지를 밝힌 발문과 후기, 간기, 표지용 능화판 각 한 장, 훈민정음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증명하는 해례본이 20장의 안동 판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 훈민정음은 사실은 그 상주본도 안동 겁니다. 그리고 간송미술관에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도 안동 겁니다. 이게 다 외지로 흩어지고 안동은 목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훈민정음을 목판으로 쓰겠어 우리 후손들한테 영원히 보존하자 싶어가지고 그 목각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훈민정음 반포 570주년을 맞아 유교문화 보존회원을 포함한 80여 명이 세종이 영면한 영릉으로 향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을 마치고 최초 인출본이 완성되었기에 이를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에게 고하고 봉정고유제를 지내기 위해서다. 유교문화 보존회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목판으로 복원해 영구히 보존함으로써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전통 기록 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아가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문화 콘텐츠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했다. 소위 그 국보로 지정되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워낙 귀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들이 직접 만져볼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동에서 만든 복각본들은 연구자들의 연구용으로 그리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문화 상품으로 우리가 보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안동의 그 훈민정음 복각본의 판각 의미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희방사는 훈민정음과 월인 청강지곡 목판이 남았을 정도로 인쇄 문화가 활발했던 사찰이다. 이곳에서 훈민정음 언해본이 발견됐는데 언해본은 해례본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다. 안동시는 훈민정음 언해본 목판 복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같으면 뭐 국보 70호로 지정돼 있고 이 또 희방사본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본만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그 문화재의 어떤 완전성이라 그럴까 또 그런 그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런 그 이런 판각 사업을 통해서 그 목판까지 이제 우리 가축의 됨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가 지니는 그 어떤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정신문화를 뭐 선양하는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에 따라서 어떤 우리 문화의 어떤 또 우리 기록 문화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획이 된 겁니다. (500여) 칸이 넘는 수려한 가람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
훈민정음의 정신이 살아있는 도량 광흥사.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의 마음과 중생을 지혜의 바다로 이끌려는 부처님의 마음이 다를 것이 있을까? 그래서 언제라고 한글로? 세상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훈민정음은 중생의 소리를 듣는 관세음과 다른 바 없다. 한글, 큰 글이라는 사찰 중심의 불경 원해로 훈민정음을 대중에게 보급한 것 외에도 훈민정음과 불교는 상통하는 바가 크다. 훈민정음 자모 28자는 불교의 28수와 헤레본 33장은 불교의 33천, 훈민정음 언해문이 108자인 것까지 우연으로 보기엔 연관된 것들이 너무 많다.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음양오행을 접목해 훈민정음도를 창안해냈다. 훈민정음 하면 그냥 단순한 한글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주 깊은 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민정음도를 창안을 하면서 어떤 것도 동양의 철학을 대입을 해도 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철학인 음양오행설이라든지 성리학의 어떤 그 인해지신의 내용이라든지 불교적에는 고진멸도, 사성제, 십이연기, 육바라밀 이러한 것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게 바로 훈민정음도 안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동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출가자로서 훈민정음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던 학조 스님이 머문 자리에서 범종 스님은 훈민정음을 화두로 삼고 있다. 훈민정음에 불교의 교리를 접목함은 물론 의상이나 생활용품 디자인까지 스님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독립된 자음과 모음,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우러져 이루어내는 디자인은 독특하고 멋스럽고 충분히 매력적이다. 소통과 화합에 열린 세상, 함께하는 지혜. 그것이 스님이 생각하는 훈민정음의 길이다. 훈민정음의 길로 가는 첫걸음으로 대중과 친숙한 카페를 안동 한지회관에 열었다. 인테리어와 작은 소품까지 훈민정음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에는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이 담겨 있다. 우리말 우리 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대접받을 수 있는 법이다. 얼마만큼 우리가 공기가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한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자가 얼마만큼 우수한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훈민정음을 세계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대륙별로 문자가 없는 나라를 문자를 알리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학교를 만들고 훈민정음 대학을 만들어서 우리의 한글을 세계화하고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알리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훈민정음은 소리가 글이 되고 글이 소리가 되는 마법 같은 문자다. 한글은 우리만의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양분이자 창조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무한 동력이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은 늘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전 분야의 창작자들에게 문화 콘텐츠로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훈민정음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이유다. 이 잠모를 가지고 시인들에게 기억 가지고 시를 한 편 써라, 니은 가지고 시를 한 편 써라. 그런 작업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소위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등불로 치장하는 것처럼 기억 글자 하나다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문양을 집어넣어서 전 세계 한글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이 한결의 세계화에 대한 문화적인 전략, 이런 기획들을 펼쳐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하나 된다는 것, 지금의 국민과 하나 된다는 것이 세종이 1400년간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21세기에도 오히려 더 인터넷 시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를 전달할 수 있고 내 뜻을 전달해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떠한 찬사를 붙이더라도 훈민정음에 더 버금갈 수 있는 선물을 세종께서 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민중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자 했던 어진 임금 세종. 세종의 염원으로 571년 전 태어난 훈민정음은 안동에서 발견된 해례본으로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임이 증명됐고, 오늘날 정신문화의 고향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목판 복각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신문화의 수도에서 다시 태어난 훈민정음은 영원히 지켜야 할 우리의 정신이다.